한국은 최고의 우방이다. 최근 미국 군사안보 커뮤니티에 올라온 믿기 어려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킹 시도에 미국 헬기가 오작동을 보여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태를 수습한 게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할 일이 있었고, 이를 위해 워싱턴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블랙호크의 최종 점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기지로 향했습니다. 블랙호크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헬기가 조명 아래 위험있게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길이 19m, 폭 3m의 이 헬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는 하늘의 요새였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대통령이 내일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하기 전 최종 시험 비행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시험 비행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이지만 대통령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거든요. 헬기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외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로터 블레이드의 미세한 균열이나 동체의 작은 손상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신경이 쓰였거든요. 헬기 하부의 안테나 커버가 아주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25년간 이 헬기를 다뤄온 저에게는 확실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혹시 정비 과정에서 실수로 건드린 건지 존슨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조종석에 앉아 시동 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엔진 오일 압력과 연료량, 또 유압 시스템, 그리고 전기 개통까지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완벽한 상태였죠.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25년간 쌓인 경험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베테랑 조종사의 직감은 때로는 첨단 장비보다 정확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시동을 걸고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리도 진동도 평소와 똑같았는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만 미세하게 박자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순전히 기분 탓이었는지 헬기 내부로 들어가 본격적인 시스템 진단을 시작했는데 모든 수치들은 완벽했거든요. 엔진 온도 정상, 그리고 유압 압력 정상, 또 전력 공급 상태 양호,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법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GPS 신호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화면에 표시되는 좌표가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25년 경력의 제 눈은 그런 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항법 시스템을 재부팅했는데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면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GPS는 군용 암호화 신호를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잠깐 신호를 건드렸다가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예민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타야 하는 전용기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관제탑과의 교신은 선명했지만 위성통신 링크 신호 강도가 평소보다 약간 낮았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정상 범위였지만 제가 아는 평소 수준보다는 분명히 약했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 아무래도 찜찜해서 점검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점심시간에 오랜 친구인 스콧 데이비스 중령을 만났어요. 스콧은 국방부 사이버 보안 팀에서 일하는 베테랑이었거든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아침에 겪은 이상한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콧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봤어요. 스콧이 말하길 최근 몇 달 동안 군 시설에서 비슷한 미묘한 이상, 현상들이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핵심 군사 장비들의 소프트웨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글리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너무 미세해서 일반적인 진단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콧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 전 펜타곤에서 열린 비밀 브리핑에서 이런 미묘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신기한 인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온 어떤 젊은 해커가 기존 보안 전문가들이 놓친 침입 흔적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스콧의 설명에 따르면 그 한국인은 카이스트 출신으로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라고 했어요. 정말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존 보안 도구들로는 탐지할 수 없는 고도로 은밀한 악성 코드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스콧이 말하길 그 한국인 학생은 일반적인 해킹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수치나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미묘한 행동 패턴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그 학생이 찾아내는 공격들이 대부분 국가급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러시아나 중국의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악성 코드들을 여러 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찾지 못한 걸 며칠 만에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스콧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던 그 미묘한 이상, 증상들이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 전용 헬기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너무 오버였습니다. 누가 감히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후 2시가 되자 드디어 시험 비행 시간이 왔어요. 스콧과의 대화 때문에 더욱 예민해진 상태로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루틴한 시험 비행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시스템의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이륙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엔진 시동과 로터 회전 그리고 각종 계기 점검까지 모든 게 매뉴얼대로 진행됐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지자 천천히 고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헬기가 지상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떠오르는 느낌은 25년이 지나도 여전히 짜릿했거든요. 그런데 고도 500피트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려는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위성통신 링크가 갑자기 끊어진 거였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신호가 사라져버렸어요. 즉시 백업 통신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이것도 불안정했습니다. 관제탑의 상황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무선 통신도 간헐적으로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어져서 관제사가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앤드류스 기지 주변은 통신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15분 후에 발생했어요. 자동 항법 장치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기술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비행 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목적지를 입력한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즉시 수동 조종으로 전환했어요. 25년간 몸에 밴 반사신경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헬기를 원래 경로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대통령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자동 항법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해봤는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시스템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나머지 시험 비행은 큰 문제 없이 마쳤지만 그 두 가지 사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통신 두절과 항법 시스템 오작동 둘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착륙 후 즉시 정비팀장 존슨과 기지 사령관 톰슨 준장 그리고 보안 책임자 마크 윌슨 중령이 모였어요. 비상회의실에서 제가 겪은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존슨이 말하길 이런 종류의 오작동은 자신의 15년 경력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톰슨 준장은 더욱 심각한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대통령 전용 헬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내일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윌슨 중령은 통신 두절과 항법 오류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두 시스템 모두 외부 신호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존슨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봤을 때 이런 패턴은
전자기 간섭이나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어요. 물리적인 하드웨어 고장이라면 완전히 작동을 멈춰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오작동했다가 정상화되는 건 소프트웨어나 신호 간섭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톰슨 준장은 즉시 NSA와 사이버 사령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혹시 모를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윌슨 중령도 동의하면서 내일 대통령 이동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날 때쯤 저는 스콧이 말했던 그 한국인 해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혹시 이런 미묘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술진들의 본격적인 정밀 점검이 시작됐어요. 톰슨 준장이 긴급히 소집한 특수기술팀에는 앤드류스 기지 최고의 전자전 전문가들과 워싱턴에서 급파된 사이버 보안 분석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기 점검으로 이틀이면 끝날 일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팀장을 맡은 사라 첸 박사는 국방부 최고의 항공전자 전문가였어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0년간 군용 항공기 사이버 보안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첸 박사가 가장 먼저 지시한 건 헬기의 모든 소프트웨어 로그를 추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업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됐어요. 통신 시스템부터 항법 장치와 자동 조종 시스템까지 모든 전자장비의 데이터를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오작동을 경험했던 시간대의 로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 발견은 통신 시스템에서 나왔어요. 데이터 패킷 로그를 분석해보니 정말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거든요. 위성 통신이 끊어졌던 시점에 수상한 신호가 헬기로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통신 프로토콜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신호였어요. 첸 박사가 설명해주길 그 신호는 마치 누군가 헬기의 통신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한 것 같다고 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스템을 교란시키기에는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시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항법 시스템을 분석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향했던 그 순간에 외부에서 가짜 GPS 신호가 들어온 기록이 있었거든요. 정교하게 조작된 신호로 헬기의 위치를 속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기술팀의 전자전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 중령이 분석해보니 이런 수준의 GPS 스푸핑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군용 암호화된 GPS 신호를 조작하려면 국가급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전용 헬기의 주파수와 암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헬기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통신 주파수와 항법 프로토콜 심지어 자동 조종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기밀이었어요. 첸 박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격자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오늘은 단순히 시스템을 교란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원한다면 훨씬 치명적인 공격도 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능력을 테스트해본 것 같다는 분석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정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대통령 전용 헬기가 고도로 정교한 전자전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자는 헬기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군용 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리 중령이 말하길 이런 수준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어요. 러시아의 GSLU와 중국의 PLA 그리고 북한의 3.21부대 같은 국가급 해킹 조직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장비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첸 박사는 즉시 펜타곤과 NSA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어요. 대통령 전용 헬기가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예정된 대통령의 이동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가장 답답한 건 공격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신호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실제 발신지를 추적하기에는 너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마치 전문가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새벽 5시에 펜타곤에서 급파된 NSA 사이버전 분석팀이 도착했어요. 팀장인 제니퍼 스톤 국장은
20년간 적대국 해킹 조직을 추적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스톤 국장이 가져온 첨단 분석 장비들을 보니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팀은 즉시 헬기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젯밤 발견된 수상한 신호들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톤 국장이 가져온 특수 소프트웨어는 신호의 디지털 지문을 분석해서 발신지를 역추적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었어요. 2시간 만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헬기를 공격한 신호들이 러시아 FSB 산하의 첨단 해킹 조직인 APT-28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서방 국가들의 핵심 방위 시설을 노리는 것으로 악명 높은 조직이었거든요. 스톤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APT-28은 최근 몇 년간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장비에 무기화된 악성 코드를 심는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했어요. 특히 항공기와 함정의 항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전용 헬기 공격도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건 이들이 사용한 악성 코드의 정교함이었어요. 기존 보안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은밀함을 자랑했습니다. 위성 통신을 교란하고 GPS 신호를 조작하는 동시에 흔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분석팀의 기술자인 마크 테일러가 설명해주길 이런 수준의 전자전 무기는 인공지능이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해커가 만들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 국가급 연구소에서 수년간 개발한 결과물이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미군 장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섬뜩했어요. 다음 날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어요. 톰슨 준장과 윌슨 중령 그리고 첸 박사 또 스톤 국장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어요. 미국 대통령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스톤 국장이 보고한 내용은 더욱 심각했어요. APT-28이 대통령 전용 헬기뿐만 아니라 에어포스원까지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대통령 관련 이동 수단들을 겨냥한 정찰 활동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스콧이 말했던 그 한국인 해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기존 보안 전문가들이 놓친 미묘한 침입 흔적들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혹시 이런 고도로 정교한 러시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 중간에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한국에서 온 천재 해커가 이런 종류의 은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데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는 없을까 하고 제안해봤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윌슨 중령은 대통령 전용 헬기의 보안 문제를 외국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최고 기밀 사안에 외부인을 개입시키는 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스톤 국장도 NSA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외국인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유출의 위험만 커질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미군 자체 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외부 도움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고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실망했지만 그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만으로는 이 정교한 러시아 공격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의 결과 일단은 기존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임무에 돌아간 후 NSA 분석팀은 본격적인 악성 코드 해독 작업에 들어갔어요. 스톤 국장이 가져온 최신 분석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러시아가 심어놓은 코드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조종사 입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실에 남아 있었어요. 테일러가 코드를 하나씩 분해해가면서 드러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란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완전한 무기화된 사이버 공격 도구였거든요. 헬기의 모든 핵심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진짜 살상 무기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다단계 공격 메커니즘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위성 통신을 교란해서 지상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항법 시스템을 조작해서 헬기를 원하는 곳으로 유도한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서 추락시킬 수도 있었어요. 첸 박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악성 코드는 인공지능 기반의 적응형 공격 시스템이었어요. 대상 헬기의 방어 체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화하고 학습하는 코드였어요. 더욱 섬뜩한 건 코드 안에 숨겨진 타이머 기능이었어요.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대통령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 코드가 완전히 작동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윌슨 중령과 스톤 국장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회의에서 제안했던 한국인 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윌슨 중령이 말하길 제가 정말 순진하다는 거였어요. 한국 같은 이류 국가의 해커가 미국 최고 전문가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웃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나라인데 원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톤 국장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뤄도 결국은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MIT에서 나온 천재들이 만든 시스템을 동양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윌슨 중령이 한국의 기술 수준에 대해 하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미국보다 10년은 뒤처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버린 기술들을 주워서 쓰는 수준이라고 비하하더라고요. 스톤 국장도 거들면서 NSA에서 일하는 한국계 직원들을 봤는데 대부분 단순 작업만 맡긴다고 했어요. 창의적이고 고급 분석 업무는 여전히 백인 전문가들이 담당한다는 거였습니다. 동양인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하는 건 잘하지만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대화를 들켰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윌슨 중령에게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한국이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는 걸 아느냐고 했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어요. 스톤 국장에게는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시했어요.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또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건 단순히 기술을 베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 독창적인 기술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윌슨 중령이 여전히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거 아니냐고 반박하자 저는 더욱 날카롭게 대응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브라질도 인도도 멕시코도 모두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됐는지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스톤 국장이 여전히 사이버 보안 분야는 다르다고 주장하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강조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편견이야말로 진정한 위협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동맹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리를 떠나면서 너무 흥분했나 싶었지만 미국 고위 간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오후부터 워싱턴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NSA에서 온 로버트 블랙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해킹 조직들을 무력화시킨 경력을 가진 진짜 천재였거든요. 블랙이 못 푸는 코드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함께 온 팀원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된 전직 구글 보안팀장도 있었고 MIT 출신 암호학 박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멤버가 모이면 웬만한 문제는 며칠 안에 해결될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블랙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러시아 코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전문가가 맡을 영역을 배정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평소 블랙이 사용하던 검증된 방법론이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블랙이 당황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코드의 구조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15년간 쌓아온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암호학 전문가인 리사웡 박사가 밤새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드에 사용된 암호화 방식이 현재 알려진 모든 이론을 벗어나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외계인이 만든 것 같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석팀이 코드의 특정 부분을 해독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부분이 저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마치 코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네트워크 전문가 마크 존슨은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블랙도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코드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분석 시도를 감지하고 스스로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흘러가면서 팀 전체에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온 제임스 화이트 대령은 현재 속도로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운이 좋을 때의 얘기라고 덧붙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블랙의 마지막 시도였어요.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무차별 대입 공격을 감행했는데 오히려 코드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거든요. 마치 공격받는다는 걸 알고 스스로 업그레이드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블랙은 포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론이 통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스콧이 말했던 그 한국인 해커가 떠올랐어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던 그 사람 말이에요. 시스템의 미묘한 행동 패턴을 읽는다는 그런 능력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분명 한국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릴 게 뻔했고 일단은 지켜보자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블랙이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한 지 이틀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저는 헬기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톰슨 준장의 부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준장이 즉시 사령부로 오라는 전갈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사령부로 향했는데 복도에서부터 뭔가 들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령부에 들어서니 평소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윌슨 중령과 스톤 국장이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블랙도 옆에서 뭔가 급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톰슨 준장이 저를 보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메릴랜드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악성 코드의 일부분을 해독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미국 최고 전문가들이 포기한 그 코드를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두들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NSA 최고팀이 10여일 동안 매달려도 못 푼 걸 대학 연구실에서 풀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 교수가 보내온 분석 자료를 보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교수 이름은 데이비드 리였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0년간 사이버 보안 연구를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연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보내온 자료의 수준이 정말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스톤 국장이 설명해주길 리 교수가 발견한 건 코드의 핵심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외부 쉘 부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블랙의 팀도 그 쉘을 뚫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해독 방식이었어요. 기존의 암호학적 접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코드를 분석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생물학자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처럼 코드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고 했어요. 윌슨 중령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어요. 대학 연구실의 성과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블랙은 달랐어요. 리 교수가 보내온 자료를 직접 검토해본 결과 확실히 새로운 돌파구라고 인정했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리 교수가 어떻게 이런 발견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학생이 정말 독특한 접근법을 제안했다고 했어요. 톰슨 준장은 즉시 리 교수를 기지로 초청하기로 결정했어요. 직접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막힌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리 교수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분석 작업을 담당한 대학원생도 함께 데려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학생이 없으면 자신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블랙은 그 제안에 긍정적이었어요. 누가 했든 상관없이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분석한 사람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스톤 국장은 보안상 우려를 표명했어요. 대학원생이라는 신원불명의 인물을 군사기밀이 관련된 작업에 참여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신원 조회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리 교수와 그 대학원생 모두 임시 보안 허가를 받은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협력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전체 코드에 대한 접근은 차단하고 오직 해독된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리 교수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에 대학원생과 함께 기지를 방문하겠다는 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흥미로운 정보도 알려줬어요. 그 대학원생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스콧이 말했던 그 한국인 해커가 바로 이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온 방문객들이 기지 정문에 도착했어요. 리 교수는 예상했던 대로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대학원생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동양인 청년이었거든요. 김도현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그 학생은 26살 정도로 보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정말 예리했습니다. 특히 주변을 관찰하는 시선이 마치 모든 걸 다 파악하려는 것 같았어요. 전형적인 컴퓨터 공학도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하는 동안 리 교수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사실 리 교수 자신도 펜타곤에서 러시아 악성 코드 분석 협력 요청을 받았던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고민해봐도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리 교수가 떠올린 게 바로 도현이었다고 했어요. 1년 전 연구실에 온 이후로 도현이 보여준 독특한 사고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기존 방법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도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봤다고 했어요. 러시아 코드와 유사한 구조의 악성 코드를 연구실에서 임의로 제작해서 도현에게 분석해보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실제 군사기밀과는 관련 없는 샘플이었지만 복잡도는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다고 했어요. 도현이 불과 이틀 만에 그 테스트 코드의 핵심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버린 거였습니다. 리 교수 자신도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분석 과정에서 코드 제작자인 리 교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취약점까지 발견했다는 점이었어요. 블랙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었어요. 도현이 설명하길 기존 분석가들처럼 코드를 줄 단위로 해독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코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각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먼저 파악했다는 거였어요. 스톤 국장이 도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독창적인 접근법을 생각해내게 됐느냐고 말이에요. 도현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문제에 도전하면서 잘한다고 했어요. 도현이 설명하길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라서 항상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존 방식이 안 통하면 즉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했습니다. 포기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였어요. 윌슨 중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코딩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한국의 교육 환경을 예로 들었어요. 입시 경쟁이 치열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현이 말한 한국 문화의 특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일단 시도해본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방법도 과감하게 도전한다는 거였습니다. 리 교수도 거들면서 도현의 이런 특성이 연구실에서도 정말 두드러진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온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도현은 항상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결과는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블랙이 감탄하면서 말하길 그런 도전 정신이야말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했어요. 해커들은 항상 새로운 공격 방법을 개발하는데 방어하는 쪽도 그에 맞는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톰슨 준장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도현에게 정식으로 협력을 요청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물론 엄격한 보안 절차와 감시 하에서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미국 최고 전문가들이 포기한 문제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도현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기존 분석팀의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블랙은 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이미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도현이 합류한 첫날 그가 가져온 건 놀랍게도 낡은 노트북 한 대뿐이었어요. 블랙을 비롯한 미국 전문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슈퍼컴퓨터로도 못 푼 코드를 그 허름한 장비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도현이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에는 기존 분석팀이 본 적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가장 먼저 요청한 건 국정원과의 직통 연결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공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톤 국장이 보안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현은 이미 암호화된 채널을 구축해놨더라고요. 그 속도와 정확성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어요. 30분 후 국정원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날아왔어요. 지난 2달간 한국의 핵심 인프라에서 원인 불명의 오작동이 10여 차례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 부산항 컨테이너 시스템, 심지어 KTX 신호 체계까지 모든 게 미묘하게 교란됐다고 했어요. 도현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는 즉시 그 데이터들을 자신의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패턴 분석 결과를 보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공격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게 명확해졌거든요. 블랙이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러시아의 체계적인 공격이냐고 말이에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는 거였어요. 국정원에서 급파된 최민호 분석관이 기지에 도착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28살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북한의 3.1 부대와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커들을 여러 번 무력화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도현과 최민호가 만나는 순간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두 사람이 협력하기 시작하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도현이 러시아 코드의 패턴을 분석하면 최민호가 즉시 그에 대응하는 방어 알고리즘을 생성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듀엣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자정을 넘긴 시점에 찾아왔어요. 도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러시아 코드의 핵심 구조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서버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최민호가 즉시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러시아 해커들의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까지 러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해킹 기지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블랙이 경악하며 외쳤어요. 이런 규모의 사이버 공격 네트워크는 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러시아가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현도 동의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공격 대상이 미국과 한국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최민호가 발견한 타겟 리스트는 정말 섬뜩했어요. 일본의 신칸센, 영국의 지하철, 프랑스의 고속철도, 독일의 아우토반 관리 시스템까지
서방 주요국의 모든 교통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문명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더욱 무서운 건 공격 시점이었어요. 도현이 코드 안에서 발견한 타이머를 분석해보니 D-Day가 불과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전 세계 동시 공격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비규환이 됐어요. 톰슨 준장이 즉시 펜타곤에 긴급 연락을 취했고 스톤 국장은 백악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최민호도 청와대와 직통으로 연결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건 도현의 마지막 발견이었어요. 러시아 코드 안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정보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북한과 중국도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러시아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반서방 연합의 협조 작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긴급 대책이 마련됐어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전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일주일 안에 전 세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3시 15분 펜타곤에서 극비작전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전 세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전명 디지털 스톰. 하와이 근해의 USS 제임스 메디슨호가 전투항해 명령을 받았고 한국 동해상의 세종대왕함도 전자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사이버 전쟁이 막을 올렸어요. 도현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는 러시아 해커들의 실시간 위치가 혈관처럼 뻗어있는 네트워크 맵으로 나타났어요. 붉은 신호들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역추적 프로그램을 구동했어요. 두 사람 모두 한마디 말 없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오전 6시에 이루어졌어요. 최민호가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의 대형 서버팜을 공격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 진행률이 표시되다가 갑자기 러시아 쪽 신호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러시아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오전 9시 앤드류스 기지의 전력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더니 주요 서버들이 하나둘씩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블랙이 침착하게 백업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공격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현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러시아 해커들이 우리의 방어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공격 지점들이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핵심 시스템들만 골라서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상황이 급변했어요. 러시아 측에서 도현의 분석 시스템 자체를 역해킹하려는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화면에 경고 메시지들이 연달아 뜨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 시스템이 뚫린다면 모든 작전 계획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조용히 제안했어요. 러시아의 침입을 일부러 허용해서 역으로 그들의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러시아 해커가 도현의 시스템 방화벽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최민호의 트로이 목마가 동시에 상대방 네트워크로 침투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에 러시아 쪽 신호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모스크바의 주요 해킹 기지들이 연쇄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오후부터 시작됐어요. 러시아가 모든 악성 코드를 동시에 활성화시킨 거였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런던 히드로 공항의 관제 시스템이나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의 모든 열차가 운행을 중단할 게 분명했어요. 심지어 러시아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바로 대통령 전용 헬기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의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엔진 제어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헬기 전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도현이 미리 설치해둔 방어 프로그램이 간신히 작동했어요. 시스템이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만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이후 즉각 한국 해커팀에서 개발한 비밀 무기가 투입됐어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의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시스템이 가동되자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러시아 해커들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기도 전에
인공지능이 미리 탐지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치 체스에서 상대방의 수를 여러 수 앞서 읽는 그랜드마스터 같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최민호가 러시아의 중앙 명령 서버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크렘린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핵심 기지였어요. 모든 사이버 공격을 총괄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현과 최민호가 최후의 공격을 개시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엔터키를 눌렀고 수천 줄의 공격 코드가 러시아 서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몇 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러시아의 중앙 서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모두 환호를 질렀죠. 하지만 도현만큼은 차분했습니다. 뭔가 더 큰 위험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모두들 환희에 차서 일찍 퇴근했지만 도현만큼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밤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있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도현과 잠을 쫓으려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어요. 새벽 4시 러시아 해커들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신호의 출처는 의외였어요.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 대학교 병원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 30분경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서버 오류인 줄 알았는데 곧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IT 담당자가 펜타곤에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이 무작위로 환자 정보를 뒤섞고 있다는 거였죠. 중환자실 환자의 처방전이 다른 환자 것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현이 즉시 병원 네트워크에 원격 접속했어요. 시스템을 들여다보니 정말 교묘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었거든요. 이전 러시아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마치 의료진인 척 행동하면서 슬금슬금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패턴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파악해보니 놀라운 점이 있었거든요. 공격받을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적응형 악성 코드였죠. 마치 감기 바이러스가 변종을 만드는 것처럼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현이 병원 시스템을 복구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국무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고위 공무원들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죠. 블랙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이상한 앱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더 심각한 건 그 앱들이 연락처와 문자 메시지를 외부로 전송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민호가 추가 조사를 해보니 더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미 백악관과 국방부 직원들 중 10여 명의 폰이 감염된 상태였거든요. 러시아가 몇 주 전부터 차근차근 개인 기기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가장 심각했던 건 대통령 보좌관의 폰도 감염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일정표와 회의록 일부가 이미 러시아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톰슨 준장이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거든요. 도현이 대응 방안을 제시했죠. 감염된 폰들을 일시에 차단하는 대신 역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러시아가 정보를 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가짜 정보를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도현팀이 만든 가짜 회의록과 허위 일정들이 감염된 폰들을 통해 러시아로 전송되기 시작했죠. 러시아 해커들은 진짜 기밀을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진짜 신의 한 수가 나왔어요. 러시아가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진짜 기지 위치가 노출된 거였거든요. 최민호가 역추적을 통해 모스크바 외곽의 비밀 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개발한 최신 방어 알고리즘이 마침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공격 경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정말로 위기 때마다 나타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러시아 해커들의 마지막 공격이 무력화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대통령 전용 헬기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복구됐다는 최종 점검 결과가 나왔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실제 시험 비행만 남아있었습니다. 제기 경납고에서 헬기를 점검하고 있을 때 도현과 최민호가 찾아왔어요. 제게 표정은 이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죠. 지난 몇 주간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실력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거든요. 도현이 제게게 이번 비행에서는 특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전자 시스템을 감시하면서 혹시 모를 간섭 신호를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장비였어요. 하지만 사실 이번에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았죠. 오전 10시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제기 헬기를 이륙시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 조종 반응도 정확했죠. 펜타곤 작전실에서 지켜보던 도현과 최민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1시간 동안 진행된 비행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워싱턴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백악관 위를 지나서 다시 앤드류스 기지로 돌아오는 전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어요. 모든 전자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착륙 후 경납고에서 제기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도현과 최민호에게 달려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연신 감탄했죠. 한국 기술자들의 끈기와 실력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블랙도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항공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복구 작업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팀의 세심함과 끈질긴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죠. 오후에 열린 최종 회의에서 톰슨 준장이 공식적으로 미션 완료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짜 영웅은 한국에서 온 김도현과 최민호라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 정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이 큰 위기에 빠졌을 거라고 강조했죠. 대통령도 화상회의로 참석해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사이버 보안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의실에 참석한 대부분의 미국 관계자들이 한국 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꾼 상태였어요. 몇몇은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국방부 사이버 보안 담당 부차관인 리처드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스미스가 회의 마지막에 발언을 요청했어요. 이번 일은 분명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미국 자체 기술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에 의존하는 건 국가 안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논리였어요. 톰슨 준장이 스미스의 발언을 정중하게 반박했습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이야말로 진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믿을 만한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건 미국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죠. 도현과 최민호는 스미스의 반응을 보면서도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미 결과로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앞으로 한미 협력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잭이 다시 한번 한국팀에게 개인적인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팀워크를 보여줬다며 언제든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도현과 최민호는 백악관으로 비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극비 인사라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시크릿 서비스의 안내를 받아 백악관 지하에 있는 특별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방장관만 참석해 있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볼 수 없는 최고 위급 인사들이었죠. 대통령이 직접 일어서서 두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이번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지만 김도현과 최민호, 그리고 한국 정부의 협력이 미국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만약 대통령 전용 헬기가 추락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을 거라고 덧붙였죠. 국가안보보좌관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미 간 사이버 방어 협력을 대폭 강화하자는 거였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정보 공유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도현이 그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이버 위협은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죠. 그때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신도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보라고 했죠. 최민호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15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IT 엔지니어였는데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에 온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털어놨죠.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았고 복도에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듣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서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조별 과제에서 제외되거나 졸업 후 취업에서도 한국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죠. 최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죠. 펜타곤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실력으로 신뢰를 쌓아나갔다고 말했죠. 이번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스템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거였어요. 최민호가 대통령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출신이나 인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일어서서 최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민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이 더 강해진다고 말이에요. 다양성이야말로 미국의 진짜 힘이라고 강조했죠. 국방장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도현이 최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죠. 대통령이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런 편견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최민호 같은 사람들이 양국 사이에 진짜 가교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죠. 회의 마지막에 대통령이 최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미 사이버 협력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의 독특한 배경과 경험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설명했어요. 최민호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라고 덧붙였죠. 백악관을 나오면서 최민호가 도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